네, 약 20분 전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한번 지수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상승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이 그동안 점검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좀 지연된 구조조정을 다시 촉구할 것으로 보여져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IMF 미션단이 이렇게 한국 경제 전망 좀 진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위원님?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됐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미래에셋을 비롯해서 초대형 IB가 5개 이렇게 증권사가 허용이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문제가 증권시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또 이들 증권사들의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좀 해설해 드리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보다도 IMF 미션단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했던 내용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IMF 미션단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IMF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인연이 있죠.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때 외환위기 극복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IMF가 관장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례적으로 매달 11월 달 들어서는 한국 경제 점검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 경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IMF가 한국 경제에 영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상당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달 2일부터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점검했죠. 이번에는 이제 방문하는 기간이 상당히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출범 이후에 첫 미션단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책 당국, 한을 비롯해서 공적 성격, 민간 성격에 있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감독기관, 그래서 금감원을 비롯해서 금융위, 그다음에 민간의 싱크탱크들, 그다음에 정부의 공기관의 싱크탱크들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로 보면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올해 4월 달까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다가 그 이후에 3분기서부터 4분기 이렇게 분기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를 상당히 좋게 보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에 3%를 내걸었기 때문에 3%가 달성하느냐 이것이 올해 우리 경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체로 보면 3% 달성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 IMF의 위치고요. 또 한 가지는 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이 디맨드 사이드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이 미국의 소득주도 성장과 좀 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공급 측면에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급 사이드의 혁신성장으로 공급 능력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요적인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공급과 수요를 같이 균형을 가져가겠다. 하면 견실한 성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총체적 방향이거든요. 또 이것에 대해서도 IMF가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었던 국정의 어떤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지표도 괜찮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괜찮다. 그렇지만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구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오늘 치유역에서 구조정을 촉구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구조정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또 경제 지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의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좀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증시가 사실 수출이 잘 돼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 이렇게 보면 작년 8월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증시가 그 탄력적을 받은 데에는 우리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우리 수출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부터 꼭 1년 동안 수출 증가세가 두 자릿대. 물론 이제 이달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는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찌됐든 내수와 수출 비중에서 내수 비중이 커지긴 하지만 수출이 잘 돼야 증시에서 아주 좋은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실 그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것이 허스만이에게는 backward forward linkage effect, 저로반 관련 효과가 이렇게 커서 이것이 수출이 생산에도 연결되고 소비에도 연결되고 네. 또 가장 그 주춤했던 기업의 설비 투자도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IMF라든가 이런 데 지적한 사항은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다. 제조업 가동률이 71.8%인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 일단은 그 두 달 연속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우리의 그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80%까지 육박한 상태입니다. 우리 제조업 가동률이 80%라는 것은 보통 기업은 능력이 좀 이렇게 좀 유설비를 좀 남겨놔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조업 가동률이 100%가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엔진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보면 한 80% 정도인데 거의 근처가 2013년 1월 달에 79거든요. 근데 적정수익 79인데요. 5년 만에 7.2%포인트를 떨어져서 지금은 70.8%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수출이 잘 되고 이것이 연결돼서 생산, 소비, 설비 투자도 잘 동반 증가하는데 왜 제조업 가동은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의 고질병에 해당되는 기술 경쟁력이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기술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경쟁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이후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IMF는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이런 수출 좀 문제가 많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출에 네. 있어서는 이렇게 양적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적인 측면에서 증가하지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고부가 가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는 수출 상품의 고부가 가치는 무엇에서 판단할까 하는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고부가 가치 지수라고 있습니다. 자막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고부가 가치 지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한 7분 정도 지연돼 가지고 오늘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부가 가치 지수 수출 단가 지수는 아니고 수출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같은 경우는 8월에 이게 100을 웃돌아야 됩니다. 100을 웃돌아야지 우리 수출이 전부 고부 가치가 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13개월로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고부 가치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은 증가하지만 예. 우리가 경쟁력이 필요하고 기술 경쟁이 필요한 선진국 시장에서 한계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수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지 우리가 정작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될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지금 4차 산업에 뒤지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장에서 우리가 마켓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수출 증가세가 12개월 연속되고 물량으로는 증가하는데 왜 우리가 정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한국의 수출 상품의 고부 가치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런 그 원인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 경제라든가 뭔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의 내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라든가 쌍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기술 경쟁력이 받쳐줘야 되고 네.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외 수출할 때는 고부 가치가 진행돼야 4차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한국의 수출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한국의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 이게 보장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중국보다도 지금 4차 산업 경쟁에서 많이 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뭐냐? 4차 산업은 여기 빨갛게 써 있습니다는 고부 가치와 기술 경쟁이 키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출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그리기 때문에 IMF 그 미션단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좀 총체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총 요소 네. 생산성은 뭐냐 하면 네. 아마 이게 지금 경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총 요소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Y는 그 생산함수를 Y는 이꼴 단수 생산함수를 Y는 이꼴 알파에 L의 알파에 K의 베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임으로 미분하면 그 닷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Y는 이꼴 알파에 L의 알파 K 베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알파 부분, 이게 총 요소 생산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생산하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한 모든 것을 총 요소 생산성 그러는데요. 네. 이건 뭐냐? 그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최근에 보면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 얼마큼 변하는 것을 시간 관계상 자막을 통해서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85년은 5.1%거든요. 근데 2015년은 0.5%에서 30년 만에 0%로 거의 정체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성장에 있어서 총 요소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게 정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효율성이 이게 중요한데요. 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잠재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이라든가 KDR이라든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설비 투자가 제대로 안 된다는 측면 하나와 그다음에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 이것이 사실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럼 잠재 성장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초 체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얼마큼 떨어졌느냐? 한때 한국이 잠재 성장률 5%에서 고도 성장을 바쳤던 우리 성장률이 5%, 6%, 7% 바쳤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2% 떨어지거든요. 그건 실제 성장률은 지금 얼마큼이냐? 지금 실제 성장률은 2.8%다 보니까 잠재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의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구조조정을 IMF에서 지표가 좋을수록 촉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 요소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노동 생산성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네. 다들 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단순 생산함수의 앞에 부분에 총 요소를 뺀 나머지 L과 K 해서 특히 K보다도 자본보다도 노동의 생산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잘 이렇게 판단하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감한 문제는 오늘 차치하고 얼만큼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노동 생산 한 시간에 얼만큼 벌어내느냐 이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31.8달러였는데요. 자,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통계가 잡히는 국가 중에서 우리가 28위 수준 중에서 바닥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룩셈부르크가 똑같은 이렇게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 82.5불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이렇게 한 3배 가깝게 오르죠. 네. 그다음 미국도 60.9%, 90달러. 그다음에 OECD 평균치가 46.7달러거든요. 그럼 OECD 국가에는 어떤 국가가 있느냐 하면 한국보다 낮은 멕시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국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워낙 떨어진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제가 노조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모든 경제 성장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인적 자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상당히 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적에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차별화가 양극화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노동 생산성 보면 자, 대기업과의 격차가 시간이 가면 더 벌어졌죠? 이 임금에 주는 직접적 요인입니다. 임금을 주는. 그래서 1980년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이 50% 정도 절반 수준에서 지금 33% 정도 수준이거든요. 결과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월 2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
이게 몇 프로가 될까 하는 것은 한국경제TV의 송지효 사장께서 같이 얘기했을 때 이게 한 50%에 근접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면 전체 근로자의 월 200만 원도 못 되는 사람들이 50%가 차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든가 근로자들 전부 이렇게 대기업과 물론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여하는 측면이 많아야 임금을 많이 가져가고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여하는 측면이 적은데 효율성이 되는데 그 효율성이 이렇게 높은데 세금을 많이 부과가지고 하는 것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IMF 미션 단체 이런 내용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본질적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노동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어떤가요? 많이 떨어지죠. 네. 우리나라 보면 이제 경제 구조하다 보면 콜린 크라커의 산업 분리에서 보면 1차 노동,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고도화된다는 것은 1차보다도 2차 산업, 2차보다 3차 산업이 높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생산성이 그 나라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에서 보면은 질적 고도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혜택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고용 창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사업의 생산성 문제는 그만큼 앞서 같이 한국 경제 문제 특히 현 정부라든가 각국 정부에서 중요한 고용 창출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의 생산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이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비스의 생산성은 기준이 되는 국가를 보통 100으로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을 100으로 친다면 룩셈부르크 국가가 이건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 중에서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234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3배나 높죠?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과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고요.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서비스 사업의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줄저다. 그러면 서비스 사업의 진전 정도는 얼마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대 정부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 서비스 사업에서 고용 창출하지만 실제로 퇴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측면을 좀 해서 앞으로 퇴보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지금 경제 스텝진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의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치유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는 그 기대하기 위해서는 문제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IMF 미션단에서 이러한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는 오늘 각자의 서비스 지수는 또 뭘까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6.5 정도니까. 그래서 OECD의 최하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부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자영업자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IMF가 얼만큼 짧은 기간에 한국의 본질을 잘 지적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이비 문태로 인해서 앞으로 뭐냐? 과거에 80이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면 40년 동안 아무리 노이즈학을 만들었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베이비의 문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냐? 대부분 자영업자에 속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의 서비스가 진전되지 않고 서비스에서 질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한국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질적 고도화라든가 그다음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우리 경제는 이 산업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다들 좀 알고 계신 사실이긴 할 텐데요. 현재 좀 쏠림 정도가 얼마나 심한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의 증시 모습 보면 대체로 이렇게 쏠림 정도가 얼마큼 심한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이제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증시를 이끌었고 한국 경제 성장세가 큰 수출 산업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잘 된다 하지만 이게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수출 상품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업종별 관계없이 모든 업종이 잘 되면 사실 한국 경제 균형 성장하고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소득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기업의 양극화 문제 이걸 다 줄일 수가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수출 산업의 편중도는 얼마큼 심할까 하는 각도에서 실제로 보면
숫자 가지고 말씀드려 놓으면 시청자분이 얼마큼 심한지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자,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쏠림 정도는 가장 심합니다. 이건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산업, 그다음에 그 소득을 원전시키는 기업에 있어서 공급 능력의 부분에서 균형한 문제를 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서 이게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특히 수도권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소위 이렇게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오는 네. 소득을 편차시키는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데 왜 그러냐? 네. 한국의 고착화 단계는 지금 위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모든 문제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0대 그룹의 수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수출의 80.6%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시청자 여러분, 10대 그룹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6%가 차지하는 것이 한국 경제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8대 주력 수출 품목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건 그룹이고 8대 수출 주력품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든가 다 들어가겠죠? 1980년대에는 50%입니다. 50%. 근데 지금은 75%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출 증대하고 거기서 이익 실적이 나온다 하면 전부 10대 그룹, 전부 8대 수출을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양극화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 배제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기업들의 실적과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많은 증권사가 계산한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SK를 빼면 기업들 실적이 오히려 거꾸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가 2,550 갈 때 대세 상승, 우리의 전체적인 상장 업종의 실적이 무슨 몇 프로 증가한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를 구별시키고 나머지 기업들을 구별시켜서 발표해야 되는데 여기 외국 현상이 씹었던 삼성전자, 그렇죠. SK를 하여놓고 우리 전체 수출 기업들 실적이 얼마큼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 상당히 왜곡 현상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런 것을 인식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선 이렇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소위 라이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아마 이봉희 부장이 그동안 라이언 투자를 살리자 해서 특별 방송을 아마 8시간 쪼개서 라이언 투자를 살리자 해서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 맞춰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금융연금, 금감위, 이런다 금감원 이렇게 같이 또 민간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간관 반민에서 금티업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처럼 합의해서 모든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코스닥 업종을 매입비를 4%에서 10% 올리라 하는 그런 방송이 그런 내용이 발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라이언 투자를 살리자 하는 한국경제TV의 방송에 나가건과 함께 그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물론 네. 인과관계가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는 올해도 시청자분들 한국경제TV에서 그만큼 라이언 투자를 살리자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애틋한 것이 정책 단계에 먹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때 4% 10% 하니까 지금 코스닥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740에서 800까지 바로 이렇게 간다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더 왜곡 현상이 심하니까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풀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사실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내는 이런데요. 정책 방향은 상당히 잘된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좀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IMF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률이 3%다. 수출이 잘 된다 하는 외형적 경제 지표에 돌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외화 내빈이니까 사실상 이럴 때일수록 경제 지표가 좋을 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 구조조정을 이렇게 추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IMF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는 현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IMF가 반드시 이렇게 오늘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좀 추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위하고 저소득층 위하고 코스피 코스닥을 위하는 이런 선제적인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IMF 미션단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그것이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더 의미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 방안이 있습니다는 제가 가장 먼저 꼽던 것은 역시 적시성입니다. 네. 구조조정은 타이밍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적시성 문제. 그래서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다 박근혜 정부가 타이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뤘던 것이 더 사태 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오늘 IMF 미션단에서 구조조정 문제 촉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시성을 주의해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은요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했으면 안 됩니다. 기업도 받아들이고 국민도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래서 사실 위에 있습니다는 프로보노 퍼블리크 정신, 공익 정신을 발행해야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걷고 우리 경제 내부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IMF에서 보면 역시 수출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수출 유지의 50년간 산업정책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내부적 문제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수를 지향해서 양극화 줄이고 양극화의 기업 간 편출, 소득 간 편출 줄여서 성장이 되면 밑에 사람들도 이제는 같이 이렇게 경제 성과의 맛을 보는 그것이 코스닥 정에서 코스닥 증될 때 재테크를 하든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의 맛을 보는 그래서 지표 따로 국민들은 뭐냐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체감각이 따로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을 모처럼 그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IMF도 미션단에 그런 문제가 위험수위 도달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게 위험수위가 도달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모처럼 방향이 잘 잡히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이게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지. 한국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후손 세대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IMF 미션단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